2017년 많은 한국인들은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 파이어 앤드 퓨리를 경고했습니다. 매일같이 뉴스에서는 한반도 위기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혹시 모를 전쟁에 대해 걱정했고 전문가들은 작은 오판 하나가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뒤, 세계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평생 서로를 적으로 여겨왔던 미국과 북한. 그 두 나라의 지도자가 싱가포르에서 마주 앉아 악수를 나눈 것입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역사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하노이에서, 그리고 판문점에서.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은 3차례나 직접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냉전 이후 가장 중요한 외교적 돌파구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거대한 정치쇼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3번의 만남은 정말 한반도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역사적인 사진들만 기억할 뿐 정작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싱가포르,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 3번의 정상회담을 다시 돌아보며 그것이 북한을 어떻게 바꾸었고 미국을 어떻게 바꾸었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에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희망세계를 놀라게 한 첫 번째 악수.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전 세계 언론이 숨을 죽인 채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걸어갔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몇 초밖에 되지 않는 장면이었지만 그 순간은 곧 전 세계 뉴스의 첫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17년의 한반도는 지금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북한은 화성-14형과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를 경고했고 김정은 역시 미국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세계 언론은 한반도를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도 그 시기는 불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곳은 워싱턴도 아니고 뉴욕도 아닙니다. 바로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는 수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휴전선과도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북핵 문제는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열린 것이 바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번 회담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로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를 원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북핵 문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김정은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정은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서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회담 이후 북한 내부 선전 매체들은 싱가포르 회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싱가포르 회담의 가장 큰 승자는 바로 김정은이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가장 큰 성과는 전쟁 위험의 감소였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직접 대화 채널을 유지하기 시작했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적대와 긴장만 이어졌던 한반도에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정말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은 분명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장면과 역사적인 결과는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수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북한은 어디까지 핵을 포기할 것인가? 미국은 어디까지 제재를 해제할 것인가? 그리고 이 두 나라가 과연 서로를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들이 8개월 뒤 하노이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하노이와 DMZ 희망은 왜 멈춰버렸는가? 싱가포르 회담이 끝난 뒤 전 세계는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무엇을 줄 것인가? 싱가포르 회담은 대화의 문을 열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상회담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이야말로 진짜 승부처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싱가포르 때보다 훨씬 낙관적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했고 어떤 전문가들은 북미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만약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남북관계 역시 크게 진전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담이 진행될수록 예상치 못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정상이 웃으며 악수하고 있었지만 실제 협상장 안에서는 매우 어려운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원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이 원한 것도 분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양측이 생각하는 교환 조건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조치를 제한하면서 대규모 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워싱턴은 북한이 보유한 전체 핵 능력에 대한 더 큰 양보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양측은 서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정되어 있던 공동 기자회견이 취소되었습니다. 공동 합의문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된 일정보다 일찍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몇 달 동안 이어졌던 낙관론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많은 한국인들도 당황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평화와 화해를 이야기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노이 회담은 왜 실패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김정은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 문제는 훨씬 구조적이었습니다. 사실 미국과 북한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체제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서로 원하는 것이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측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미국 역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노이는 정상회담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지도자들이 만나더라도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합의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뒤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를 통해 김정은에게 깜짝 제안을 합니다. DMZ에서 만나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두 사람은 판문점에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영토에 들어간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다시 한번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화면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싱가포르보다 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북한 지도자,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역사적인 사진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적인 변화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답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DMZ 회동은 엄청난 상징성을 남겼지만 실제 협상에는 큰 변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곧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노이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제재 해제를 원했습니다. 미국은 더 강력한 비핵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불신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결국 싱가포르가 만들어낸 희망은 하노이에서 흔들렸고 DMZ에서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 시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입니다. 정상들의 악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후 북한이 보여준 행동을 통해 더욱 분명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의 만남 이후 북한은 어떻게 변했는가? 평화 대신 더 강해진 북한.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세 번의 정상회담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당시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은 오늘날 북한이 2018년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세 번의 역사적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반도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게 핵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오랫동안 핵무기가 있어야 외부의 압력을 막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처음부터 의미가 달랐습니다. 워싱턴은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평양은 핵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점차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미 협상이 멈추자 평양은 다시 군사력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미사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 더 탐지하기 어려운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전략무기 능력이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위협의 감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안보 환경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발전했고 핵능력 역시 더욱 고도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상회담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상회담이 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등장합니다. 바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입니다. 과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고립된 국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은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카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여러 차례 만났고 군사 및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해야 할 필요성이 예전보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대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지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에게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는 더 이상 남북한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그리고 북한. 여러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 문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3번의 만남은 실패였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담들은 실제로 전쟁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긴장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직접 대화 채널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실도 존재합니다. 그 회담들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외교적 성공과 안보적 성공은 같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진은 역사적이었습니다. 악수도 역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는 사진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점이 바로 많은 한국인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배우게 된 가장 중요한 현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대한민국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래에도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면, 만약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누구를 믿고 자신의 안보를 지켜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3번의 만남이 남긴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 전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얻어야 할 교훈 한반도의 평화는 누가 지켜야 하는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 돌이켜보면 트럼프와 김정은의 3번의 만남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둘러싼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하면 과연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상들의 결단만으로 수십 년간 이어진 적대 관계를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한반도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보다 냉정하게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번의 정상회담은 전쟁 위험을 낮추는데 일정 부분 성공했습니다. 적어도 2017년과 같은 극단적인 긴장은 사라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도 확인했습니다. 정상회담만으로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치는 기대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익과 힘, 그리고 현실적인 계산이 함께 작동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생각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체제의 생존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자신의 안보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이 얻어야 할 첫 번째 교훈이 등장합니다. 국가안보는 다른 나라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매우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동맹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책도 바뀔 수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북한과 같은 반도를 공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강한 군사력, 첨단 방어 체계, 사이버 안보 능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역량. 이 모든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대화와 억지력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대화만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힘만이 답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의 역사는 둘 중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대화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화 없는 힘은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북한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 문제를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습니다. 미국이 있습니다. 일본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이제 국제정치 전체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어느 한 나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 환경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만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제정치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갑자기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설령 두 사람이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2018년의 상황이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북한은 그때보다 더 많은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강화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다른 국제 문제들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북미 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목표는 과거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위기 관리, 갈등 통제, 그리고 군사 충돌 방지가 더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미래는 어느 한 사람의 결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트럼프도 아닙니다. 김정은도 아닙니다. 어느 미국 대통령도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긴 시간의 협상,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스스로의 준비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싱가포르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노이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은 외교의 상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의 만남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깨달은 한 가지 사실입니다. 평화는 누군가가 선물처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세 번의 만남이 한국에 남긴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